2019년 12월 22일입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방화 화재 사건 때문에 중상이 많아서 좀 전에까지 2명이 숨졌고, 아직도 더 이제 중상이 많아서 사망할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중상이 8명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1명이었는데 사망자가 지금 2명이었고, 중상 8명, 경상 23명,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어떤 모텔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도 종로에는 고시원 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여인숙 화재라든가, 화재는 새벽 5시 45분에 최초로 신고됐는데 5층 모텔 건물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텔은 주로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종의 달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싸게 생활하는 일종의 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이제 모텔처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모텔이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 자고 가는 소위 말하는 러브 모텔 같은 그러거나 아니면 여행객들의 이런 하루 이틀 이렇게 묵고 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텔도 일부는 장기적으로 숙박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공간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여행객들 아니면 러브 모텔처럼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가 그 방에 가면 월세를 못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해서 모텔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소음 때문에 거기에 다른 숙박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늘 일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로 고시원 화재라든가 아니면 여인숙 화재라든가 다 관련된 부분이죠. 장대호 사건에서도 구로에 있는 그 모텔도 역시 별 차이 없는 형태. 물론 구로에 있는 모텔은 어떤 숙박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거주 개념보다는 숙박 개념이 조금 더 많았지만은 항상적으로 이런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 2층에서 5층 사이에 1층은 당연히 주차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32개 객실, 층별 8개니까 많은 거죠. 50명이 투숙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50명이 다 여행객들 아니죠. 그거는 상당수가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달방이나 장기방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화 혐의자는 39살의 김모 씨인데, 이 3층에 거주했는데 휴지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갖고 이게 순차적으로 타게끔 하는 이렇게 좀 방화 장치를 썼나 봅니다. 그러니까 방화 장치라는 게 석유를 뿌린 건 아닌데 휴지를 이렇게 둥글게 해갖고 조금 저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불 붙이니까 쫙 순식간에 탈 수 있게 그런 다른 머리를 썼나 봅니다. 근데 이제 방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실화일 가능성은 적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여인숙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초에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중에 CCTV를 통해서 처음에는 불 지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짐 챙기고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는 금방 검거가 됐고 자백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새벽에 이런 벌어지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불을 지르면요, 이거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불이 옮겨 붙고, 그것이 이제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오래된 건물이죠. 이런 경우는 오래전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법에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 적용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이전에, 그러니까 법 적용이 안 되는 옛날 건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보조금을 줘갖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막 그런데,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불나면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층으로 밖에 더 내려오고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옥상도 그 좁은 데로. 그럼 3층, 2층에 불나면은 4, 5층 이상 다 죽는 거죠. 근데 다행히 아마 누군가가 불난 상태에서 대피를 시켰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방방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살은 거지. 이렇게 됐으면은 종로 고시원 화재라든가 뭐 여인숙 화재처럼 더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란 거를 제가 일할 때도, 제가 이제 방어 담당으로 일할 때도 특히 종로 관할이, 그러니까 서울지방청이지만 주로 이제 가까운 종로에서 이런 허름한 여인숙이 많았기 때문에, 고시원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건물들의 소방시설을 어떻게 그러니까 피난시설, 여기 그 화재, 스프링클러 같은 진압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의 문제. 근데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게끔 어떻게 좀 그걸 간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랑, 또 하나는 가해자 입장에서 일정 정도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형태의 방화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모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이런 이 방화범들은 지속적으로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조그마한게끔 한두 번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트업이 가능한데 일종의 사각지대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텔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뭐 특별히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의 사각지대이면서 안전의 사각지대인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방화범들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그 옆에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막 뭐 자기를 핀잔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그 분노는 축적된 분노이기 때문에 불을 질러 다 죽일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불을 질러 갖고 그 결과는 이 사람이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막 도망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 반노숙자인데, 불이라는 매개체의 특성과 공간, 모텔이란 공간 때문에 사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더 좋은 뭐 거주시설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 비용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거기에 소방시설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거기 대부분 이제 그런 뭐 낙후된, 그리고 그 소유주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갖고 별로 뭐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형태, 그리고 공격자들에 대한 리스트업 관리,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뭐 중간중간마다 위험한 사람들이 신고되고 작은
다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폭력 사태라든가 불 지르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름없이 보안 처분을 한다든가.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안 처분이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식민지 시대 때 예비 검속이 있었고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법에 어떤 근거하지 않는 구금, 데려다가 뭐 고문도 하고 폭력하고 린치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죄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곁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당연히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한 보호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엄격하게 제한된 형태로라도 사전에 이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마련돼야 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방화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예비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 위해 관리법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섭고 두렵다고 아니면 뭐 논란이 된다고 안 하면은 사람 목숨만 상하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중상 입은 분이 8분이나 돼갖고 참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불이 났으니 여기 경상 입은 분 23분 또 어디 갑니까? 비슷한 형태의 주변에 있는 모텔로 가겠죠. 거기 똑같은 그런 범죄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불 지르고 수틀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이제 벌써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면 안 된다. 소 잃고 소를 잃었다 하더라도 외양간은 그래도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또 소를 키울 수 있지. 경찰에서 글쎄요. 이게 뭐니? 진술 녹음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찰청에서 뭐 어쨌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사건 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점부터 완성될 때까지 전 과정을 진술 녹음 제도를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던 관계인 조사, 피해자 조사를 받던 대부분은 그냥 서류로 이제 워딩하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사라든가 참고인 진술조사 같은 경우는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거를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써요. 나중에 그 진술조사를 다시 검토해서 확인받아서 지장 찍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강압 수사를 했다는 둥, 자기가 얘기하지 않은 거를 또 거기에 넣었다는 둥,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녹음 같은 경우는 전체 과정을 다 녹음하면은 그리고 어차피 참고인 진술 쓰는데 자기가 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진술 녹음된 거 같이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술 녹음된 것이 나중에 이제 또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한 걸 입증할 수 있고 그건 거꾸로 경찰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술 녹음 대상은 영상 녹화라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녹음된 파일로 암호화한 뒤에 경찰청 중앙 서버에 전송돼 보관된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하고요. 이 진술 녹음을 본인이 요청하면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랬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전체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었지만은 문제는 용량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건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녹음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범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 진술 녹음을 했나 봅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80%는 넘었다고 하니까 글쎄 어쨌든 경찰이 많이 늦습니다.
경찰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여러 가지 친인권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어갖고 그나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대검찰청에서 글쎄 이걸 공인 전문 검사 26명을 인증했다고 하는데 블랙벨트라고 합니다. 블루벨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뭡니까? 검은 띠, 파란 띠. 검은 띠가 단이고 이제 뭐 보통 합기도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흰 띠부터 노란 띠, 뭐 파란 띠 쭉 빨간 띠 올라가서 검은 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무슨 뭐 어든 뭐 어렸을 때 뭐 무술을 배울 때 뭐 어디까지 합기도 무슨 띠 뭐 어리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검사도 전문 분야에서 이 전문 검사 이런 공인 전문 검사 이런 걸 해나 봅니다. 경찰도 있습니다. 공인 전문 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검찰청에서는 제7회 공인 전문 검사 인증 심사위를 거치게 갖고 블랙벨트는 뭐냐면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특히 풍부해 검찰을 대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경력, 실무 경험, 전문 지식, 인품 등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뭐 블랙벨트 하나, 검은 띠 하나, 나머지 블루벨트는 이제 8개 분야별로 1명씩 뭐 이렇게 해서 해나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이렇게 뭐 25명이 인증받았다고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학, 환경, 경제, 조세, 지식재산, 명예, 소년, 학교폭력, 성관련 뭐 이렇게 해서 형사부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뭐 JTBC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에 있는 검사들의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70, 80%는 형사부 검사들입니다. 형사부 검사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특수부라든가 인지부서에서 이런 별건 수사하고 엉망 강압 수사하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형사부 검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생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검사들이 할 게 아니다. 실제로 이런 예를 듭니다. 그 인증을 받은 검사 중에 한 분은 구미공단의 불산 유출, 섬유 공장 화학물질 폭발 등 대형 재난 사건에 발생한 직후부터 경찰과 협력해서 현장을 지휘하고 이 관련된 일을 기소한 사람도 있고 여수산단의 대기 측정부 조작 사건을 경찰과 협의해서 송치 보안 수사를 했던 검사도 있고 SNS 마약 사범을 단속했던 다크웹 마약 전문 사이트를 수사해 적발한 검사도 있고 변리사 자격을 보유해갖고 스마트폰 기술 유출을 사건을 해갖고 사건 수사 및 특허 범죄 변론 조차 도입에 기여한 범사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의사면허 소유자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있고 등등등입니다. 관세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갖고 관세법 위반을 처리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전문 수사 검사들이거든요. 이게 전문 수사 검사들이 사실은 검찰청에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범죄수사부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수사부도 말하자면 미국의 DEA처럼 마약 전담 수사국 그리고 보건 환경 같은 데의 전담 수사국 무역 관련 이건 관세법 관세청 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할 사람들이 이제 검찰청에서 소속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면 생각해 보시면 검사들이 말하자면 전문 분야가 있어 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반 평검사, 선임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쭉 올라가는데, 그럼 진급이 되면 되는 대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갈수록 티오는 줄어드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가 자기 뭐 특수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자기 위에 뭐 이렇게 같은 기수인데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상관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있는 것보다는 옷 벗고 나오죠. 옷 벗고 나오면 이 사람이 뭘 할까요? 그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되니까 뭘 합니까? 그런 이런 환경 범죄, 관세 범죄, 기술 유출 범죄, 뭐 이런 것들, 선거 범죄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을 변호하겠죠.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검찰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수사부서에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국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짜 검사들은 기소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기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검찰청에 기소가 있지만, 이 기소 담당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수사. 그러니까 지금 대검찰청에서 블랙벨트, 블루벨트라고 블루벨트 전문 인증 검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인 검사가 있어야 되니까. 수사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경찰에 없는 경우도 있고 검찰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가 평생이라고 하면 평검사 이제 30대에 됐잖아요. 적어도 20년 넘게 이것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평검사임에도 위에 눈치 안 보고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진급 못하면 당연히 물 먹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땐 그거 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합니다. 자기가 환경 관련된 전문 분야를 인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서로 옮기게 되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인증 검사라는 건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는 대검찰청에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고 본인도 역시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의 그 경력을 꾸준히 그 검찰 내에서 꾸준히 유지해서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은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검찰의 수사 시스템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경찰도 똑같습니다. 경찰에도 전문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매년 그걸 인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수사하는데 승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왜 승진을 해야 되느냐? 승진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의 자리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경력은 많아지는데 승진을 안 하게 되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 자기가 가르쳤던 애가 자기 상관이 돼. 그러면 아이 더러워. 지구대로 가. 계급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검찰들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과학수사 분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수사관도 10년 넘게 15년 넘게 그걸 했어요. 근데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경대 출신이 아니라고. 요즘은 경대 출신이어도 줄을 못 잡아갖고 그것만 해갖고 대충 경감만 계속해요.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시험 봐서 옮겨갖고 전혀 엉뚱한 일하고 그래요. 즉
지금 이런 전문 분야 검사든 수사관이든이라는 것은 그걸 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는 한, 그 시스템 갖추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각 분야별 범죄 수사국 안 시스템을 이렇게 이 조직과 인력을 나눠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 수사국이든 아니면 수사 경찰이든 다른 파트에서 그 승진 티어라든가 아니면 승진을 안 해도 좋아요. 승진 안 해도 좋지만 이 계급이 낮다 하더라도 위에 흔히 말하는 행정경찰이나 행정을 보는 다른 어떤 위에 있는 검사들이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그 수사 업무에서. 근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계속 흔히 말하는 검사는 기소만 하고 지금 있는 전문화된 검사들은 범죄 수사국으로 따로 뽑아갖고 그걸 해서 거기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수사관이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진하면 뭐 변호사로 개업을 하든 아니면 계속 거기에 맞춰서 수사로 쭉 가든 경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계속 있어봤자 승진 못하면 전문성 떨어지고 승진 못하면 뭐 발언권 없고 그러다가 딴 데로 가고 더 아까 제가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문 인증검사를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뜩 나가서 바로 보니까 상대편 그런 악덕 그 환경 범죄자를 변호하고 있어. 악덕 이 기술 유출 범죄자를 변호하고 있어. 지금 한 달 전에는 여기 검사였는데 여기 이걸 수사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이 황당한 경우가 생겨. 지금 이 전문 인증 검사 제도에 지금 악용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지금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했던 수사검사가 자기가 승진이 안 돼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아주 전문가인데 뽑고 나가서 바로 몇 달 뒤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그런 범죄인을 좀 변호하고 있네. 아니면 변호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그런 로펌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조언해 주는 거 알게끔. 검찰도 대검도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경찰도 똑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검사가 수사와 기소와 또는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경찰도 전문성을 발휘지 못하게끔 완전히 획일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참 답답하죠.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왔길래 오늘 잠깐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